하니까 이게 내용이 좀 뭐 상당히 도발적일 수 있는데, 뭐 사실 도발적이라기보다는 아시겠습니다만, 열린 사회와 뭐 그 적들이라는 뭐 잘 알려진 저서죠. 칼포퍼의 제목을 이제 패러디했다라는 거 여러분 아실 겁니다. 뭐 왜 패러디를 했냐 하면요. 제가 어쩌다 보니까 이제 서울에서 뭐 학교를 다녔다지만, 그 다음에 이제 대전광역시에서 좀 오래 일을 했었고, 그 다음에 이제 또 포항으로 내려오고, 점점 이제 지방, 그러니까 특별시에서 대도시, 광역시죠. 광역시에서 또 중소도시로 내려오면서 점점 느끼는 게 뭐냐면, 이게 도시의 규모에 따라서, 도시 규모에 따라서 그 도시 내부에 돌아가는 메카닉이 완전히 다르구나. 특별히 이제 뭐 작은 도시로 갈수록 지방 소멸 위기에 이제 크게 노출돼 있죠. 그런데 그 노출되어 있는 그 메커니즘도 역시 좀 많이 다르구나. 도시에서 도시 정책이 만들어지고 굴러가는 구조가 많이 다 그런 것들을 느끼고 특별히 이제 그래서 중소도시 같은 경우에는 그 위기에 많이 노출되어 있는데 또 그걸 해결하지 못하는 난점들을 또 많이 안고 있다. 당연히 이제 큰 도시일수록요, 뭐 도시의 정책의 건전성은 뭐 둘째 치고라도 사실 그런 것들이 좀 감시가 되고 열려있는 체계 안에서 접근되기 때문에 많은 비판의 여지가 있어요. 그래서 가능한 한 또 객관적으로 흘러갈 수 있는 가능성은 그래도 높습니다. 뭐 지자체장의 어떤 뭐 능력이나 이런 거랑 또 별개로요. 근데 중소도시로 가면서는 이제 그런 객관적으로 시의 정책들이 비판되어지는 능력이 좀 약하게 되는데, 그러면서 또 많은 문제가 생긴다는 걸 좀 제가 이제 직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오늘 발표를 좀 드리는데, 그래서 이런 것들은 뭐 연구에 대한 분석적인 결과라기보다는 지금 특별히 지방 중소도시 상황에 대한 뭐, 뭐랄까, 총체적인, 총체적인 어떤 그 비평이랄까, 뭐 그렇게 여러분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열린 사회와 그 적들 요 내용이 열린 사회, 민주주의 사회를 위협하는 것들에 대한 뭐 극단적인 세력들, 뭐 극우, 극좌, 무슨 무정부주의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사실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순응하고 있는 민주주의 사회 내부에 있는 사상가, 철학가들이 오히려 그 적들이다라고 굉장히 지적하는 그런 내용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열린 사회 내부에 있는 사상과 철학이 오히려 이제 민주주의의 적이 된다라는 건데, 그래서 뭐 플라톤이라든가 아리스토텔레스, 그다음에 헤겔, 뭐 마르크스까지 포함해서 그런 유명한 사상가들이 사실은 민주주의 사회의 적이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더란 얘기예요. 근데 제 화면 지금 보이나요? PPT 화면? 네, 교수님 잘 음, 보입니다. 네. 음,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요런 제가 지난번에 뭐 좀 저서도 하나 냈었고, 뭐 보잘것없지만 저서도 냈었고, 그다음에 뭐 국토학회에서 또 굉장히 좀 운 좋게도 뭐제 논문을 또 상도 주시고 그랬었는데, 사실 요 두 주제의식이 좀 동일했어요. 중소도시에서 나타나는 어떤 난맥상들, 중소도시 내부의 어떤, 그러니까 활성화가 되기 어려운 맥락들이 있더라. 그러니까 정책을 뭐 이슈화하고 집행해 나가는 데 생기는 난맥상들, 그런 것들이 지역을 진짜 제대로 발전시키는 거냐? 아니면 지역을 어떻게 보면은 좀 이렇게 고착시키고 오히려 이제 소멸시기에 취약하게 만드느냐. 그런 부분에 상당히 좀 많은 의구심이 든다라는 것들을 뭐 논문으로 하나 썼는데, 그 논문이라는 것들이 분석적인 논문이 되긴 어렵잖아요. 그래서 제가 좀 참여 관찰이라고 했지만 좀 이렇게 어떤 의미에서 이제 썰을 푼 거죠, 썰을. 썰을 풀어가지고 이제 논문을 냈는데, 설마 그래서 그런 것들을 뭐 제대로 된 논문으로 봐주시겠나 했는데, 뭐 다행히 실어도 주시고, 뭐 실어 주신 것 가지고 이제 다행인데, 또 진짜로 놀랐습니다. 상까지 주시고 해가지고, 아마 지방도시 현실을 이렇게 좀 생생하게 관찰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그래도 많이 관심이 있으시구나라는 또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책의 내용도 뭐 노골적으로 지방도시 현실을 다 담을 수는 없었지만,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담아보려고 뭐 책을 쓴 건데, 하지만 이런 것들이 지역의 어떤 신문이나 미디어에 발표된 내용들이기 때문에 아마 좀 그래도 노골적인 비평이 들어가기 좀 어려웠다. 그래서 오늘은 좀 그런 내용들을 조금 더 직접적으로 담아보고자 했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균형 발전과 지방도시 위기. 그래서 결국은 이겁니다. 지방도시의 위기는 지방도시 내부에 있다. 지방도시 재생의 적들이 그 내부에 있다. 그 말씀을 좀 드리려는 거고요. 그리고 내부에 있다라는 게 뭐냐. 결국 그래서 그 내용을 제가 한 6가지 정도로 좀 분석적이기보단 비평 차원에서 정리해 본 것들이 뭐 허술한 거대 도시, 멈추지 못하는 개발의 과정 쭉 해서 이제 6가지 정도로 분류를 해봤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이제 균형 발전과 지방도시 위기. 사실 우리가 이거 두 개를 같은 페어로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공 교수님의 로컬위원회가 있고 또 김영진 교수님의 균형발전위원회가 있는데 또 그리고 제가 균형발전위원회를 참여했었어요. 우리 학회의 균형발전위원회가 아니고 대통령 직속 균형발전위원회, 그 중앙정부에 그거를 작년까지 참여했었는데 그러면서 균형발전 정책이 돌아가는 구조, 그걸 또 지역이 바라보는 구조 이런 걸 보면서 또 느꼈던 내용들을 잠깐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지역 균형발전의 흐름인데요. 아시겠습니다만 이제 거점 개발 정책, 그야말로 이제 경부선을 중심으로 한 서울, 대전, 대구, 부산 뭐 찍고 턴, 뭐 그 구조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처음에 국토 개발을 할 때 경부축을 중심으로 한 거점이 먼저 개발되면서 그러면서 모든 이제 지역의 편중 개발, 균형 개발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게 드러냈다라고 이제 저도 학교 다닐 때는 이제 선생님들께 이제 배우고 그랬죠. 여기 또 저랑 연배가 비슷하신 분들은 우리나라 균형 개발이 흐트러진 것들이 이제 거점 개발 때문이다. 이렇게 많은 또 비평을 하셨을 텐데 이미 그런데 많이 좀 세월이 지났고요. 그리고 거점 개발은 사실은 그런데 그때 우리나라의 어떤 경제적인 수준이나 여러 가지 봤을 때 뭐 거점 개발 이상의 어떤 또 다른 대안들이 있었겠느냐 또 그런 생각도 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지금 와서는 또 30년 이상 지났기 때문에 이미 경부축을 중심으로 한 거점 개발 때문에 균형 발전이 흐트러졌다라고 말하기에는 이미 좀 많이 다른 상황이 됐다. 뭐 그 근거가 뭐냐면요. 전국에서 사실은 예전에는 지역 편중 개발이다라고 그런다라고 하면 영남에 비해서 호남이 상대적으로 홀대된 그런 부분을 많이 지적했는데 사실 지금 와서는 이제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구도가 아니고요. 지금은 수도권 대 비수도권으로 이제 명확하게 나뉘는 구조가 돼버렸어요. 그 근거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실은 경상북도, 그다음에 전라남도 정도가 제일 또 낙후된 지역, 소멸위기 지역으로 인식되고 있고요. 전국의 GDP, 지역별 GDP, 그러니까 GRP가 되겠죠. GRP도 전국 최하위를 나타내는 게 이제는 대구 지역입니다, 오히려. 경부축의 중심에 있다라는 대구. 대구가 오히려 GRP에서 제일 최하위를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거점 개발 정책이 균형을 위반하는 어떤 씨앗이 됐다. 씨앗이 됐을지 모르지만 지금 현재는 사실은 수도권과 비수도권이라는 구도가 명확하게 나뉘고 있다. 그래서 결국 우리나라 균형 발전이라는 것은 수도권 집중을 해결하는 어떻게 해결하느냐 이런 쪽으로 지금 자연스럽게 가고 있다는 말씀 좀 드리고요. 그리고 저는 이제 이 균형 발전 정책에 대해서 많은 또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지만 적어도 이제 형식상으로 봤을 때 지방 경제를 진흥하고자 하는 뭐 중소기업 육성 정책이라든가 관련법들, 지방 산업기지 개발 촉진법들, 그다음에 수도권을 억제하기 위한 뭐가 되겠습니까? 1980년대에 나온 수도권 정비계획법. 말이 정비계획이지 수도권을 좀 억압하는 정책이었거든요. 인구 유발을 억제하는 정책들. 그러다 결국 그걸로도 모자라서 기능 분할하고 이전하고 결국 서울을 절반을 찢어서 보내겠다라는 구상까지도 갔지만 수도 이전은 이루어지지 않았죠. 하지만 수도권에 있는 많은 기능들을 그야말로 찢어다가 지방에다 갖다 붙이는 식의 정책까지 다시 일어났다. 무슨 말씀을 드리는 거 아니? 우리나라에서 적어도 지역 균형 발전 정책에서 시도되지 않은 건 없다라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서울을 아예 옮기는 것만 시도되지 않았지 거기에 준하는 모든 어떻게 보면은 균형 발전 정책들이 시도가 되어 왔다. 물론 그 효과나 질이나 이런 걸 둘째치고라도 사실 우리나라가 지역균형 발전 정책에 어떻게 보면 정책을 시도하지 않은 건 아니었다. 그러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지방 위기가 계속 내려오고 있을까? 그 부분을 조금 이제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그걸 얘기하기 전에 또 저는 제 개인적인 진단으로는 대도시, 중소도시, 또 소도시, 군지역이 있는데 지방 위기라는 것들이 어디에서 가장 나타날까? 사실은 대도시, 위성도시, 광역도시는 뭐 소멸 위기라고 보기는 어렵죠. 만약 이 도시들이 소멸한다라고 그러면 그거는 대한민국 소멸이기 때문에 이제 별개의 문제가 되겠고요. 사실은 이 소도시 지역에서 제일 많은 위기가 있다라고 얘기하지만 저는 상대적으로 중소도시가 제일 위험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 사실 소도시하고 군지역은 아직도 농업을 기반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녹지하고 농지가 중심이 되는 토지이용, 조방적 토지이용을 중심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어떻게 보면 소멸이라는 말이 적합하지가 않은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구가 감소한다고 해서 변화가 되는 측면들이 상대적으로 낮다는 거죠. 그리고 어차피 농업과 녹지에 기반한 사람들의 삶은 지속될 수 있다. 근데 그에 비해서 중소도시 같은 경우는요, 사실은 규모는 수도권에 비해서 작다라고 그러지만 아직은 도시성에 대한 요구를 포기하지 않은 지역이거든요. 도시성이라는 게 많이 해석될 수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인구가 집중되어서 상업지역, 업무지역이 있고 활기가 있는 거리가 있고 등등 또 그런 라이프 스타일이 보장되고
그런 것 때문에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그래도 중소도시까지는 그런 도시성의 매력이 나타나야 되는데 여기서 단지 인구 몇만만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그런 도시성 자체가 사라져버리기 때문에 이때는 이 중소도시는 농업 기반도 아니고 뭐 녹지 기반도 아니고 그야말로 도시의 기반 자체가 와해되는 수준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오히려 그래서 저는 지방 위기가 중소도시에서 제일 크게 나타날 거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이 중소도시를 주목하고 있다. 제가 살고 있는 포항이 이제 제가 규정하는 중소도시의 이제 대표격이죠. 49만. 요 50만과 49만이 사실 차이가 큰 게, 지방자치법에서는 사실은 50만부터 대도시로 보고 있고, 도시관리계획이나 이런 데 대한 권한들을 이제 지자체장에게 부여하는 그 카테고리가 이제 50만 이상의 대도시거든요. 근데 49만이 된다, 그야말로 이제 지역으로 봐서 한 그레이드가 떨어지는 그런 위기가 되는 상황입니다. 그 크라이테리어에 딱 접하고 있고요. 대략 그래서 이 정도 도시들이 제가 볼 때 지방 위기에 여러 가지 영향을 가장 크게 받을 수 있는 도시성의 파괴 때문에 이제 큰 소매를 겪을 수 있는 위기에 있는 그런 도시의 계열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래서 우리나라의 지방 위기는 주로 이제 외부적 차원에서 해석되거든요. 중앙정부의 지원과 후원, 선정이 없어서 우리가 경부 축에서 제외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소외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쇠락하게 되었다. 계속 이렇게 이제 얘기가 되고 있는데요. 과연 그 부분만이 지금 본질인가? 지방 위기 상황에 사실 우리가 봐야 될 부분이 내부적 측면이 있지 않은가? 내부적 측면들. 내부적 측면이라는 건 이제 우리가 보지 못하는 반쪽, 수도권에서 볼 수 없는 반쪽, 지방 도시 내부에서만 관찰될 수 있는 반쪽인데, 그 뭐냐면 지역의 이제 자체적인 혁신 역량이 부족한 것들, 경제 지속성이 취약한 것들, 지역의 커뮤니티 자체의 인식의 문제들, 이런 것들도 우리가 사실은 봐야 되는데 지금 지방 소멸 위기에 대한 뭐 균형 발전 정책으로만 보는 측면에서 이런 것들이 상대적으로 좀 인식되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바라보고 싶다 이런 말씀이에요. 이 그림은 제가 이제 대통령 직속 균형발전위원회에서 참여하면서 그 경관을 하나의 사진으로 이제 묘사하자라고 그러면 이런 사진으로 이제 묘사하고 싶다라고 해서 넣은 건데 어미새가 이제 먹이를 뭐 부리가 하나기 때문에 먹이를 한 번에 하나밖에 못 줍니다. 근데 그런 경우 새끼들은 수도 없이 막 입을 벌리죠. 그 중에 한 새끼에게 사실은 먹이를 넣어야 되는데 균형 발전에 참여하면서 지금 거기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모습들이 이런 모습의 비유가 되지 않나 생각을 드렸어요. 모든 지역들이 중앙이 주는 먹이를 향해서 일제히 부리를 쳐듭니다. 근데 중앙이 그때 상황에 따라서 정치적인 분위기에 따라서 한 새끼에게만 이제 먹이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모든 새끼들은 일제히 일어나서 왜 우리 지역은 왜 아니야, 왜 아니야를 일제히 외치게 됩니다. 각 지역에서 올라온 균형발전위 대표들이 결국은 그런 어떤 목소리를 대변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에서 균형발전이라는 거는 이거 지극히 중앙의 관점이다. 중앙이 지방에게 시혜를 베푸는 것들. 그러다 보니까 결국 수도권에 있는 누군가를 결국 희생시켜야 되는 문제로 가는 희한한 맥락이 되더라고요. 혁신도시니 뭐 여러 가지가 뭡니까? 사실은 중앙에 잘 자리 잡고 있는데 억지로 찢어내서 지방으로 가야 되는 그분들에게서 일종의 희생이거든요. 일종의 희생을 요구하는 책에 그런 것들을 가고 있는데 과연 그런 것들이 그러면 균형 발전의 전부일까? 그 이면의 쪽은 있지 않을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지방 도시가 그러면은 그렇게 어미새가 먹이를 물어온다고 할 때 그럼 그 먹이를 받아서 일단 뭐 받지 못하는 새끼들도 많이 있겠죠. 하지만 제가 주목하고자 하는 것은 지금 그걸 받았다고 했을 때 그거를 또 못 먹는 상태에 있는 새들. 더 중요한 건 이제 먹었는데도 뭐 비유가 계속 좀 이상하긴 합니다만 먹었는데도 소화를 못 시키는 새끼들이 있을 수 있다. 심지어 먹고 소화를 시켰는데도 살만 찌고 뭐 비만, 당뇨병, 성인병으로 한 가지 뼈가 되고 근육이 되는 어떤 체질 개선으로 연결시키지 못하는 상태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근데 그게 제가 지금 비유적으로 말씀드렸지만 그게 사실 또 지방 도시에 숨겨진 모습일 수 있지 않겠느냐. 제가 이런 이야기를 꺼낼 수 있는 이유는 이제 바로 요 사태가 최근에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요 사태를 계기로 저도 이제 요런 쪽에서 지역에서도 조금 노골적인 목소리도 좀 내보고 그러곤 하는데 뭐 잼버리 파행을 여러 가지 측면에 볼 수 있겠습니다만 사실은 이 군산 새만금 개발이라는 게 과연 뭐 정상적인 지방 균형 발전의 일환인가? 어떤 의미에서 지역 자체의 혁신이라기보다는요, 중앙이 지방에 와서 큰 어떤 신시가지, 새로운 어떤 하나의 지역을 개발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지역 균형 발전 모형, 일반적인 모형이다라고 볼 수도 없겠지만 어쨌든 그렇게 큰 먹이를 지방에 떨어뜨렸는데 이런 것들이 지역에서 사실 제대로 소화되지 못하고 결국 중앙에 와서 하나하나 건드리는 거를 지역에서 요구하는 차원에 그치고 있고요. 그 중에 일부만이라고 하더라도 지역에서 가져가서 소화시키려고 할 때는 또 문제가 생기는 이런 상황들이 나타났다고 저는 보거든요. 결국 뭐냐, 중앙에 와서 직접적으로 먹이를 떨고도 사실 그거를 지역에서 합일화해서 내 몸으로 삼키고 체질화하는 그런 과정으로 연결되지 않는 모습들이 있는데 늘 있어 왔는데 이 새만금에 사실 그런 것들이 노골적으로 드러났다는 거예요. 저는 지금 그렇게 해석을 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근거가 또 뭐 여러분들도 잘 알고 있지만 하나가 더 있죠. 바로 이 혁신도시인데 혁신도시야말로 어떻게 보면은 혁신도시 공무원들, 연구원들의 어떤 의미에서는 거주 이전의 자유까지도 일정 부분 뭐 박탈을 하는 헌법적인 어떤 뭐 여지까지 있는 그런 차원의 어떻게 보면 극단적인 균형 개발 정책 아니겠어요? 수도권에 있는 여러 기관들을 지방으로 찢어 보낸다라는 건데 찢어 보내서 모든 지역들이 쌍수 들고 이제 불의를 들고 이제 그걸 먹기 위해서 노력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역 균형발전위원회를 할 때 지역 포럼에 초청하면은 가서 하는 얘기 별거 없어요. 왜 우리 지역 혁신도시 안 주냐 이런 뭐 타박만 맞고 돌아온 적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혁신도시를 받은 지역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어떤 건지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실 겁니다. 지금 보면 알겠지만 주말에 금요일 오후면은 이미 관광버스들이 그 관공서 주위를 딱 둘러섭니다. 아예 딱 퇴근만 하면 서울로 갈 준비를 하는 거죠. 그다음에 그 혁신도시 때문에 생겼던 이 상권들 주말 내내 척합니다. 사람이 없습니다. 심지어 가게도 문을 안 열어요. 이게 무슨 도시고 도시성이냐는 거죠. 공간적으로도 기존 지역과 분리가 되어 있고요. 또 주말이면 다 올라갑니다. 서울의 중력이라는 걸 끊어내지 못하고 계속 올라가요. 이런 것들을 혁신도시를 뭐 균형발전 정책이 잘못됐다 또는 중앙에서 잘못 구상했다. 그렇게 얘기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반면으로는 지역 도시가 혁신도시를이라는 먹이를 떼어와도 소화시킬 능력이 없다. 그것들을 체질로 갖고 올 능력이 없다. 사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지방도시 위기, 뭐 제 입장에서는 오히려 중소도시에 살고 있는 입장에서는 일종의 인더지넌스, 내인성 질환이라는 측면에서 보고 싶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부분이 해결되지 않으면 어쨌든 균형 발전이란 전체 목표도 해결될 수가 없다. 뭐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좀 빨리 가겠습니다. 뭐 결국은 뭐냐면 제 비평 부분이 되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제가 결론적으로 여러 가지 몇 가지를 요약한 것들은 지방도시의 공간 계획, 지난번 제가 뭡니까 균형발전위원회에 우리 학회 균형발전위원회에 발표에서는 제가 이걸 중심으로 좀 얘기를 했었는데 허술한 거대 도시로 계획해가는 지방도시 서강들 그다음에 멈추지 못하는 개발의 관성적으로 개발하고 자전거는 계속 달려야지만 서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방도시가 딱 이런 모습이에요. 계속 개발 확장의 페달을 밟지 않고는 넘어지는 것 같은 지방의 모습들. 그리고 제일 뭐 또 원칙적인 얘기라고 할 수 있는데 지방도시가 지금 도시 개념이 좀 왜곡되어 있다. 뭐 이것도 좀 이따 말씀드리고요. 또 그리고 가장 현재 새만금 상황에서 나타나는 것들이 이 수건 사업의 폐해, 수건 사업에 집착하고 있고 수건 사업을 통해서만 지역이 굴러가고 있는데 과연 그런 것들이 어떤 메커니즘인가 좀 보고 싶고요. 그리고 지역의 상당수의 도시개발과 정책들이 모방으로만 가고 있는데 그 모방이 영혼 없는 모방이랄까요? 아무런 분석 없는 맥락 없는 모방으로 또 상호 복제품이 되어가는 부분들. 그리고 알겠지만 사실은 모든 동력들이 부동산 가치 하나로만 통일되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전체적으로 오히려 소멸해 가고 있는 문제들 이런 것들 하나하나 좀 살펴보고 싶습니다. 허술한 거대 도시, 도농통합시를 배경으로 한 과도한 확장과 분산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여러분 뭐 점심시간이니까 조금 정신 깨라고 약간 자극적인 사진을 좀 넣었는데 거인들 우리 시대 대표적인 거인들의 사진을 좀 넣었습니다. 뭐 어떤 의미로 넣은지 여러분이 아실 거예요. 지금 이 양반은 중국의 이제 바오시순이라는 분인데 한 2m 40이 넘어가는 분이에요. 지금 현재 시대에 제일 거인인데 근데 뭐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외모를 좀 봤을 때 거인병적인 징후가 강하죠. 그러니까 키가 크다지만 거기에 따라서 신경과 근육과 뼈가 제대로 발달이 안 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거인인데 허술한 거인이죠. 허술한 거인들. 솔직히 우리가 이런 거인들을 원하진 않죠. 근데 오른쪽에 계신 분은 이제 아마존 이브라는 분인데 모델이에요. 모델. 근데 옆에 있는 남자가 한 키가 180 된다라고 하면 여러분 못 믿으시겠죠. 2m 훨씬 넘어가는 이제 여성 거인인데 근데 이분은 왜 유명하냐면은
뭐 몸의 비율이 완벽하니까 일반인으로서 비율을 가지고 있으면서 거인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모델도 하고 있고 굉장히 각광을 받는 분이다. 그래서 우리가 확장과 성장이라고 그러면 사실은 오른쪽을 지향해야 되는데 비유적인 표현이지만 지방 도시가 지금 허술한 거대 도시고 왼쪽과 같은 모습이 되어 가고 있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그 근거를 조금 말씀드리면은 요게 이제 우리나라의 80여 개, 80개 정도의 도시들을 그 규모, 크기별로 쭉 순위를 매긴 것들입니다. 근데 의외로 모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1위가 안동이에요, 안동. 경북에 있는 안동입니다. 안동이고, 오히려 소멸 위기가 제일 강하게 나타나고 있는 경상북도의 도시들이 10위권에 5개나 포진하고 있어요. 경주. 2위가 경주라는 사실도 굉장히 놀랍죠. 3위가 상주. 상주가 어딥니까? 상주가 재작년인가요? 인구가 10만 대에서 9만 대로 떨어지니까 그날을 그 도시의 제사 어떻게 보면 기념해가지고 모든 시의 공무원들이 다 상복을 입고 출근하겠다라는 그런 도시 아닙니까? 그러니까 소멸 위기의 대표적 상징적인 도시인데 또 5위 포항, 10위 김천. 소멸 위기가 제일 강하게 나타나는 경북에 5개나 제일 큰 도시가 있다. 실제로 보면요. 그래서 이 도시의 면적 규모라는 게 오히려 인구 규모랑 거의 반대로 간다는 느낌까지 나타나요. 왜냐? 안동 같은 경우는 이제 58입니다. 15만. 안동이 면적으로는 뭐 시가지 면적이 좀 다르지만 전체 면적으로는 서울의 한 3배 가까이 되거든요. 결국. 뭐 경주도 45위에 불과한 한 24만. 상주는 뭐 거의 최하위죠. 9만. 포항이 어중간하죠. 포항은 이제 경북에서 제일 큰 도시라고 그러지만 23위. 김천 62위. 우리나라 도시들이 그럼 왜 인구 규모를 고려하지 않고 면적이 배분이 되었느냐? 그건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도농복합시라는 어떤 정책 때문이었거든요. 중앙에 있는 도시랑 외곽에 있는 배후 농업 지역을 하나의 도시로 묶는다. 그러면서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인구가 좀 조방한, 인구가 이렇게 흩어져 있는 지역일수록 오히려 면적 단위가 크게 묶일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인구가 적은 도시일수록 오히려 큰 규모가 나타났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시가 한번 이렇게 도농복합시로 묶이게 되면은 그 전체를 하나의 개발 단위로 보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인구가 적은 도시일수록 오히려 더 많은 개발 가용지를 가지게 되는 그런 어떤 뭐 역현상이 나타나게 되는데 그런 것들이 한 도농복합시로 되고 나서 20년, 30년이 지난 지금 시점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을까? 그래서 우리나라 도시들 같은 경우는요, 면적이 인구 규모와 비례하지가 않아요. 미국은 큰 도시랑 작은 도시 간의 인구 규모에 따른 격차가 큽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큰 도시나 작은 도시나 비율은 거의 1이다. 그 말은 뭐냐면 인구 규모에 상관없이 어, 크리스탈러의 이론에 우리가 좀 개념을 빌자라고 그러면 시장의 원리가 아닌 행정의 원리를 따라서 우리는 이제 도시를 면적을 배분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도시를 계획하는 원리도요, 대도시를 계획하는 원리나 이거는 이제 도심의 수, 도심지 체계를 얘기한 건데, 대도시의 도심 체계나 중소도시 도심 체계나 비슷해요. 하지만 하나의 도심권에 거느리고 있는 인구 규모를 보면은 대도시는 100만을 넘어가고요. 중소도시는 하나의 도심권이 담당하는 인구가 10만도 안 됩니다. 근데 이렇게 격차가 큰데 도시를 계획하는 방식은 비슷하다. 이런 데서부터 이제 우리가 뭔가 약간 중소도시의 도시계획이 어떤 성격인가를 우리가 좀 짐작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거죠. 용도 지역으로 가보면 뭐 다른 거 빼놓고요. 상업지역 배분을 보면은 인구 대비 상업지역들, 그러니까 인구 1인당 몇 제곱미터를 주었는가를 봤을 때 서울에서 멀어질수록 오히려 상업지역의 비율이 늘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중소도시로 갈수록 상업지역을 과다하게 지정한다는 얘기가 돼요. 과다한 면적, 과다한 용도 지역, 과다한 도심수, 뭐가 되겠습니까? 사실은 중소도시가 대도시처럼 계획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런 세 개를 합하면은 결국 허술한 거대 도시가 돼 간다는 진단인데 이런 것들을 실제로 지방 도시에서 개발되어 가는 모습들, 도시가 확장되어 가는 모습들을 보면은 사실 너무나 이런 것들을 자명하게 느낄 수 있는 그런 부분이다. 아마 지금도 이제 중소도시에 계신 분들은 본인이 살고 있는 지역의 어떤 여러 가지 확장되어 가는 모습들, 공간 구조들 보면 이런 것들을 뭐 여러분들이 파악할 수가 있을 겁니다. 실제로 포항 같은 경우도 인구가 50만이 있는데 불구하고 도심권이 소멸되고 생활권이 너무 많이 흩어지다 보니까 사람들이 몰려있는 지역이 거의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내가 도시인으로서 나가서 이렇게 좀 거리를 걸으면서 사람 구경도 하고 뭐 이런 어떤 도심적인 생활 패턴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포항에서도 거의 사라지고 있어요. 사람들이 조밀하게 나타나는 상가라든가 상권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거의 사라지고 있는 형편입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인구 50만의 도시를 대도시처럼 계획해 놓으니까 도시성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허술합니다. 생긴 건 거대 도시인데 그 컨텐츠는 중소도시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사실은 뭐냐면 도시성을 흐트러뜨리고 도시의 매력을 흐트러뜨리고 사람들로 하여금 사실은 더 이상 도시에 산다라고 느끼지 못하게 하는 문제인데 이런 것들이 사실은 또 지역 위기의 요인이 된다라는 것들에 대해서 중소도시에 사실은 좀 인식을 잘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이런 거대 지향증이 지금 또 어디로 옮아갔냐 하면요. 각 지역 내 개발은 다 이제 마무리가 됐어요. 더 이상 가용지가 없을 정도로 다 개발이 마무리돼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디로 가고 있냐면 결국 지역과 지역의 메가시티 운동으로 가고 있는데 아시겠지만 뭐 부울경 비롯해서 경주, 포항, 뭐 울산으로 이어지는 해오름 동맹이라고 또 뭐 그러기도 하고요. 메가시티 지역 통합 운동이 막 일어납니다. 이거를 갖다가 이제 어떻게 보면은 뭐 메가시티 운동을 지역 간의 네트워크 운동, 뭐 행정 효율화 이런 차원에서 볼 수 있겠지만 사실은 여기에 숨겨진 내막은 역시 또 거대 지향증이라고 저는 보고 있는 거예요. 그 근거를 좀 보여드리면은 경북 도지사님 뭐 연설인데 제가 조금 죄송하지만 인용을 하겠습니다. 대구 경북을 통합해야 될 이유를 510만 만들면은 유럽의 선진국과 동일하게 대등해진다라는 사실은 너무 감성적인 논리고 좀 도시성 차원에서 보면 좀 어처구니 없는 표현일 수 있죠. 그런데 이런 것들이 지역에서는 일상적으로 통용되는 정책 근거라는 얘기죠. 부울경 메가시티는 또 천만 도시라는 천만이 주는 어떤 숫자의 어떤 크기, 그걸로 또 이렇게 지역이 합쳐져야 될 이유를 얘기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뭐냐면 사실은 또 좀 이런 비유를 좀 들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알겠지만 황소를 보고 온 새끼 개구리한테 엄마가 어떤 큰 동물을 봤어 그랬더니 엄마가 그걸 흉내내다 결국 이제 뻥 터지게 됐다라는 이제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내용은 크지 않은데 형태만 부풀려서 대도시권으로 가보겠다라는 어떻게 보면 그런 논리로 지금 외부에서는 이렇게 바라보이는데 내부에서는 그런데 우리 합치면 500만 되고 합치면 1000만 된다라는 것들이 어느 정도 근거가 있다라고 보는 그런 시각들이 있다는 게 참 여러분 놀랍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뭐냐 결국 지방도시, 중소도시에 만연한 거대 지향주의 크게 만들면은 그것들이 성장이다라고 보는 그런 논리와 일맥상통하다. 그래서 지금 행정통합 논리들, 메가시티 논리들 사실은 그 내부를 살펴보면요. 굉장히 또 위험한 부분이 있다. 오히려 지방 소멸 위기를 더 부추길 위기가 있지 않냐 이렇게 좀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아이고 벌써 또 30분이나 됐네요. 조금 빨리 또 달리도록 하겠습니다. 멈추지 못하는 개발의 완성. 뭐 이것도 첫 번째 거랑 일맥상통한 얘기인데요. 저는 지금 현재 이제 지방 중소도시의 위치를 지금 요 그림으로 뭐 비유적으로 역시 표현하고 싶은데 오늘 뭐 비유가 좀 많이 나옵니다. 뭐 분석적인 연구라기보다는 비평에 가까운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 대한민국이란 차의 성장과 확장은 지금 멈추고 있습니다. 급정거를 밟고 있어요. 근데 지방 도시는 지금 계속 서울 하나만 보고 서울처럼 되기 위해서 달려왔기 때문에 지금 갑자기 멈추는 차에 적응을 안 하고 계속 달리다 보니까 지금 관성 때문에 넘어질 위기에 있지 않느냐. 만약 넘어지게 되면 어떤 위기가 일어날까 거기에 대해서는 굉장히 지금 우려가 된다 이런 말씀 드리는 건데요. 뭐 이건 그림 하나로만 간단하게 좀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역시 이제 만만한 건 제가 사고 있는 포항이기 때문에 이게 포항 시가지입니다. 그리고 과거 도농복합시가 되기 전에 포항 경계가 한 이 정도로 갈 거예요. 이렇게 이 정도. 여기가 포항, 여기가 흥해읍이다라고 그래서 예전에는 포항이 아닌 농업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 정확하게 기존 시가지, 녹지띠, 구릉지를 지나고 남아있는 농지가 지금 다 개발 가용지로 전환된 걸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지금 개발 가용지가 어느 정도 지금 개발되고 있느냐? 포항 시가지의 거의 뭐 1.5배에 해당하는 지역들이 지금 제가 여기 토지용 계획도를 보여드리는 건 이미 삽을 뜬 용지만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 자잘한 여러 가지 도시개발 사업 용지가 지금 13군데가 더 넘어요. 그리고 여기 들어가는 인구를 갖다 최소한으로 계산해도 최소한 18만 정도의 인구가 들어가는 가용지라는 거예요. 지금 포항이 인구 50만에 49만으로 굉장히 줄어가고 있는데 새롭게 구 하나가 더 올라갈 정도의 신규 개발 용지가 지금 이미 개발되고 있고 계획되어 있는 건 더 이상이다. 대한민국이라는 차의 성장 엔진은 성장은 잘 멈춰가고 있는데 인구 성장은 멈춰가고 있는데 지방 도시는 오히려 지금 급발진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것들이 과연 가까운 장래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게 될까?
지방 도시로 살고 있으면서 사실 굉장히 좀 불안한 모습이다라는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림을 보면 또 우리나라 지금 중소도시의 모순을 보게 되는데 지금 도시 재생지구거든요. 이거는 리얼버니제이션이지 않습니까? 외곽으로 개발되다가 너무 이제 도심 지역이 약화가 돼 있으니까 다시 또 내부를 개발하는 과정을 우리가 이제 도시 재생, 리얼버니제이션이라고 그러는데 지금 교외 개발이 또 동시에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 말은 뭐냐면 교외 개발과 재도시화가 도시 개발의 4단계에서 중간 단계랑 마지막 단계가 동시에 일어나고 있는 이런 또 모순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런 것들이 또 지방 중소도시의 모습이 아닌가 이렇게 또 표현을 해봤습니다. 당연히 그 결과는 어떻겠습니까? 뭐 미분양 이런 얘기들이 전국에서 미분양이 제일 많은 곳이 이제 경북인데 한 3분의 1 정도가 미분양돼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이런 현실로 이어지지 않는다라고 그러면 그게 이제 이상하고 도시계획 개념의 왜곡이다. 바로 이 그림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지방 중소도시에서 도시계획이 우리가 알고 있는 도시계획이 아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기본적으로 도시계획의 역할이 뭐냐? 중앙정부로부터 개발 가용지를 뜯어내기 위한 그 근거가 되는 게 도시계획이다라는 거예요.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중앙정부로부터 얼마나 많은 가용지를 인정을 받느냐. 그 싸움을 하는 것들이 이제 도시계획으로 인정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지자체장, 지방도시의 지자체장이 사실 권한이 굉장히 강하다고 보거든요. 사실은 제왕적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양반들이 뭐 군사 통수 권한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뭡니까? 외교 권한이 있는 것도 아니지만 지방에서 그런 것들이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지방도시 모든 권력의 원천은 사실 도시개발 권한이에요. 도시개발 권한. 그리고 지자체장이 도시개발 권한을 가지겠는데 그러기 위해서 필수적인 것들이 도시계획입니다. 도시계획을 행정화해서 행정에 대한 권력을 지자체장이 사실 독점하게 되는 것. 그게 바로 도시계획이 해주고 있는 역할이다라는 것이죠. 이런 구조였기 때문에 지방도시에서 도시계획직을 안 뽑는 이유도 당연히 자명하게 설명이 되는 겁니다. 도시계획을 일종의 전문 분야, 전문 직으로 본다라고 그러면 그거는 지자체장이 손댈 수 있는 권위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무조건 도시계획을 행정 개념으로 가져가야 되는 거예요. 행정 계획으로 가져가려고 그러면 거기에 대한 전문직을 두면은 여러 가지 분류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계획을 인정하지 않는다. 그리고 도시계획을 오롯이 행정의 분야, 행정의 영역내로만 두려고 하고 있다. 도시계획 전문직 공무원을 뽑지 않는 이유가 된다. 그리고 또 지역 시민한테는요, 도시계획이라는 것들이 도시를 정비하고 꾸며나가고 관리하고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 도시계획을 통해서 수건 사업을 만드느냐, 부동산 상승에 대한 기대감을 늘리느냐, 이런 쪽의 용도로 또 쓰이고 있다는 것이죠. 뭐 상세한 논의는 생략하겠습니다만 이런 것들이 어떤 의미를 이야기하는지는 아마 지역에 계신 분들은 다 잘 알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최근에 뉴스가 나오는 것들이 이겁니다. 결국 도시 계획을 통해서 중앙으로부터 많이 갖고 내려오다 보니까 그 후유증이 나타나고 있죠. 지역 공동화, 뭐 미분양, 거기에 대한 비판이 이제서야 조금 일어나고 있다. 그리고 여담일 수 있겠지만 지금 지자체장들이 최근에 낙마하는 사태들이 뭐 수시로 있었습니다. 뭐 포항에서도 그런 의혹들이 지금 한두 개가 아닌데요. 이런 의혹, 제가 지역에 있으면서 느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지역의 이런 토지 개발이나 이런 것과 관련된 지자체와 관련된 비리를 일일이 다 조사한다라고 그러면 대한민국의 경찰, 검찰이 다 끼어들어도 모자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심지어 어느 정도 뭐 큰 규모가 아닌 것들은 대략 넘어가는 경우들을 많이 봤습니다. 그 정도로 많은 이런 어떤 토지 개발과 관련된 문제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왜 일어나느냐? 결국 지방 도시에서 도시 계획이라는 것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도시 계획이 아니라 도시 개발을 정당화하는 근거로 쓰이기 있기 때문에 그 권한을 그리고 지자체장이 독점하려고 그러고 있기 때문에 생기는 거고 결국 뭐 도시 계획위원회도 있고 전문가도 있지만 이분들이 뭐냐면 결국은 관변이 될 수밖에 없는 구조에 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제왕적인 지방자치제 내에서 진짜 왕이 되다 보니까 이분들이 뭐 여러 가지 일탈행위도 하게 되는 게 아니냐. 저는 이렇게 조금 이 일탈행위의 원인을 좀 도시계획 또 도시개발과 관련된 권한들이 집중되는 부분 거기서부터 좀 찾고 있다. 이런 좀 무리할 수 있겠지만 그런 말씀도 좀 드립니다. 또 제가 집중해서 보고 싶은 부분들이 이제 수건 사업에 대한 집착인데요. 수건 사업에 대한 집착. 지방 중소도시 지역은 딴 게 아니고 그냥 수건 사업에 대한 집착으로 모든 것들이 그냥 굴러간다. 수건 사업이란 게 뭐냐? 지역을 한 번에 바꿔줄 게임 체인저로 보통 떠받들어지고 있어요. 일종의 대박에 대한 노림수다. 지역이 꾸준히 점진적으로 발달한다는 개념이 아니라 수건 사업을 통해서 한 방에 지역이 이제
뭐 상승할 수 있다, 승천할 수 있다 이런 어떤 게임 체인저의 논리가 강하다라는 건데요. 뭐 다른 지역을 제가 건드리기엔 너무 미안하니까 포항을 가지고 역시 한번 제가 한번 뜯어보겠습니다. 포항에 최근 2000년대를 주름 잡고 있는 한 10년 주기로 수원 사업이 하나씩 등장하고 그 지역을 끌고 나가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 개였어요. 2000년대 이후에. 포항 운하가 2000년대 초반에 이슈가 돼서 결국 한 2013년 정도에 완성이 됐습니다. MB가 대통령 될 때였기 때문에 이 거대한 수건 사업이 사실은 달성이 가능했죠. 그 다음으로 2010년 전후로는 KTX 노선을 유치하는 것들이 지역의 수건 사업으로 또 역시 등장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2020년대 현재는 이제 영일만 대교, 영일만 가로시르는 부산 광안리대교와 같은 큰 대교를 만드는 거, 그게 지금 지역 수건 사업으로 등장하고 있는데요. 한번 그 수건 사업의 전과후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포항 운하는 예전에 바닷물길이 지나갔다라고 생각되는 땅에다가 인공적으로 이제 새롭게 하천을 건설한 사업이에요. 그러니까 청계천의 다분히 이제 자극을 받은 사업인데, 이때 약 3천억 정도의 재정이 들어갔습니다. 3천억. 왜냐하면 여기가 주택지였거든요. 당연히 주택을 뜯어내고 새롭게 운하를 만들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청계천은 땅속에 흘러가는 물을 드러내는 형태의 사업이었다라고 그러면 여기는 물이 없는 곳을 새롭게 주택지를 뜯어내고 땅바닥을 긁어내서 새롭게 수로를 만들어야 되는 거기 때문에 3천억이 안 들어갈 수가 없죠. 그래서 요것들이 지역을 살려줄 진짜 게임 체인저라고 믿고 많은 시민들이 이렇게 환영을 했었습니다. 불과 몇 년 뒤의 일인데요. 제가 이거 날씨도 좋고 5월에 한 오후에 찍은 사진인데 여러분 보시면 알겠습니다만 5월에 한 오후 한 5시경에 찍은 사진이에요. 사람들이 굉장히 산책을 많이 할 시간인데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어떻게 이런 전과 후 극단적인 대비가 가능할까? 이게 보시면 알겠습니다만 지역 미디어에서 사실은 운하를 만들게 될 때 그걸 합리화하기 위한 여러 가지 기사들이었어요. 근데 불과 1, 2년 후에 이런 기사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새 시대를 여는 창조의 물결, 관광 활성화 기대, 새로운 성장 엔진, 별의별 극찬 용어들이 다 등장합니다. 근데 이 수건 사업이 또 달성되고 나니까 불과 1년 만에 흉물거리, 큰 감소도 아니에요. 사실은 뭐냐면 이른바 개장빨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개장하는 것 때문에 신기해 사람들이 와봤고 그 다음에는 두 번 걸음도 안 했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오히려 이미지 훼손을 걱정하게 될 정도로. 왜 그러냐면 이유는 간단합니다. 청계천을 형태적으로 모방했지만 청계천은 도심의 활기의 중심이 있는 지점이잖아요. 근데 이 운하는 뭐냐면 포스코 산업단지로 연결된 하천이에요. 산업단지로 이동해 가고 싶은 사람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물길이라는 아이템만 가져왔을 뿐 그 물길이라는 것들이 어떻게 도시 활력으로 이어지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고민이 없었던 거죠. 그냥 형태만을 가져온 것들이죠. KTX 노선 유치는 또 더 극단적이었는데요. 심지어 보십시오. KTX 노선을 유치하기 위해서 포항 인구가 50만인데 그중에 37만 명이 서명을 하기도 했던 진짜 극단적으로 수건 사업이 또 이루어졌던 경우인데 실제로 가져왔습니다. 가져왔는데 이 결과를 한번 보시면은 부동산 가격은 올라갔지만 물론 다시 떨어지는 걸로 나오지만 이때 이제 팬데믹을 감안하면 부동산 가격이 많이 올라갔다고 보셔야 되겠죠. 부동산 거품은 올렸지만 실제로 KTX 개통 전후를 정확히 기점으로 해서 인구가 뚝 떨어지고 있습니다. 뭐 굳이 인구가 떨어진 원인을 KTX로만 돌리진 않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KTX가 지역을 살리는 게 아니라 당초 소수가 우려했던 대로 오히려 빨대 효과. 뭐 우린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대도시하고 중소도시가 오히려 긴밀하게 연결되면 중소도시 활력이 대도시로 중격의 이론에 의해서 빨려 들어갈 가능성이 크다라고 우리는 생각하고 있지만 지역민들로서는 사실 그런 수건 사업을 얘기할 때 그런 이론은 통하지가 않죠. 무조건 KTX를 통해서 수도권 사람들이 이 지역으로 유입되는 것만을 우리는 꿈꾸고 정치인들도 그쪽을 이제 이미지를 많이 강조했지만 현실은 이런 거였다는 것이죠. 어떻게 KTX 개통을 전후로 인구가 뚝 떨어지냐. 근데 저는 이해가 갑니다. 왜냐하면 KTX가 생긴 이후에 제 학교, 직장 동료 교수님들만 하더라도 가족이 서울에 계속 있게 된 경우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리고 이른바 주말 부부가 된 거죠. 서울 시민으로서 포항에 출퇴근하게 된, 뭐 어떻게 보면은 출퇴근하게 된 케이스도 없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 경우를 생각한다라고 그러면 인구가 떨어지는 부분들 이해하지 않을 수가 없다. 그리고 지금 현재 이제 드디어 영일만 대교라는 사업이 이제 진행되고 있는데요. 지금 이게 초미의 또 관심사입니다. 보시면 알겠습니다만 영일만 전체를 관통하는 거대한 한 9km가 정도가 되는 거대한 교량을 만드는 사업이에요.
이것도 역시 한 3천억 정도가 소요되지 않느냐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아마 더 들어갈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역시 또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느냐? 요 그림을 통해서 제가 지역의 수건 사업이 어떤 메커니즘을 통해서 진행되는가를 좀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일단 이슈가 제기가 됩니다. 지역의 정치인이 됐든 아니면 시민단체가 됐든 미디어가 됐든 영일만의 대교가 필요하다는 이슈를 띄우게 됩니다. 근데 그 수건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에 사실 몇 단계의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일단 첫째는 뭐냐면 그 사업이 합리적인 이유를 강변하는 일들이 이제 지역 미디어에서 연일 보도가 되게 됩니다. 근데 그 합리화된 근원이라는 것들이 대부분 근거가 박약한 유사과학화일 가능성이 커요.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것들이죠. 연간 관광객 200만 명 또는 연간 수익 얼마. 그 누가 분석했느냐 뭐 근거도 출처는 전혀 없습니다. 이런 것들이 막 나오면서 합리화가 이루어지게 돼요. 그렇게 되면 어느 정도 시점에서 이제 지역 정치적인 이슈가 되게 됩니다. 지역 정치적인 이슈를 끝내게 되면 이제 저는 신화가 된다고 표현을 했는데 실제로 그렇습니다. 이 문구를 한번 보십시오. 경북도 일반대교 끊어진 동해안에 맥을 잇는 뭐 맥이라든가 혼이 지역의 얼이라든가 혼이라든가 이런 말이 나오기 시작하면 더 이상 이제 도시개발 사업이 아니고 합리화 영역이 아니고 신화화의 영역이 되는 거죠. 근데 이 말도 이게 어폐가 있는 게 동해안에 맥을 이 끊어졌다? 끊어진 게 아니고 여러분 보시면 알겠습니다만 영일만이 깊이 들어와 있어요. 그러니까 도로가 더 이상 직선화할 수 없는 겁니다. 오히려 이 영일만이 포항 지역의 상징적인 공간으로 인식되고 있거든요. 근데 동해안이 맥인데 이게 끊어졌다? 자연이 이렇게 생겨먹은 걸 끊어졌다고 표현하는 것 자체가 어폐가 있죠.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사실은 이런 표현 정도가 나오면 이제 이건 신화화가 되고 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신성 불가침화 단계. 이 수건 사업은 신성 영역이기 때문에 아무도 이제 딴지를 걸지 마 하는 단계가 있는데 그 단계에서 나타나는 것들은 이제 지자체장이 상징적인 행위를 하는 것들이죠. 겨울바다도 뛰어들겠다. 또 유사품으로는 삭발, 단식, 투쟁 이런 것들이 있죠. 국회 앞 시위, 그 수건 사업을 이루기 위해서 지자체장이 이제 극단적인 어떤 이런 상징적인 행동을 하게 되면서 신상 불가침화 단계가 되고 이때가 되면은 지역 전문가가 그 사업에 대해서 비판을 하거나 조금의 합리성에 대한 또 의문을 가지는 것들도 사실 무시가 되는 단계가 옵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제 전 지역민들이 수건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무조건 달려가야 된다. 중앙정부를 조르고요. 시위하고 그러면서 이제 하는 단계가 되는데 근데 그렇게 지역 수건화가 된 영일만 대교의 비용 편익 분석 결과를 보면 사실 0.33, 0.45, 뭐 더 말할 것이 없죠. 하지만 이런 숫자를 지금 신성 불가침의 어떤 수건 사업이 된 단계에서 그럼 지역이 내밀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다는 얘기죠. 토론의 대상이 될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다. 새만금도 아마 이런 과정을 거치지 않았겠습니까? 지역 내에서는. 이런 것들이 지방의 중소도시에 만연하다라고 봐요. 뭐 전남 영암 경기장의 이 고추 말리기 사건이 여러분 뭐 유명하시니까 잘 알겠지만 호남만 깔 게 아니라 영남도 좀 이제 까자라고 그러면은 영남 안동에 가면 유교랜드라는 또 해괴한 또 이런 랜드가 있는데 이 유교라는 철학인데 철학을 이 테마파크 한다는 게 좀 웃기죠. 뭐 예를 들어서 뭐 프랑스에 갔더니만 해체주의 월드가 있다라든가 독일을 갔더니만 인식론 파크가 있다라든가 그러면 좀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철학을 어떻게 보기 형상화된 어떤 테마파크로 만든다. 근데 안동에 하면 유교랜드가 있다라고 그러는데 지역민들도 심지어 모르는 이런 거대한 시설이 있다라는 거. 이런 것들이 수건 사업의 결과들인데요. 이런 메커니즘을 보면 결국 이슈화가 되고 신성 불가침화돼서 결국은 이루는데 이루고 났을 때 실제적으로 그 지역을 발전시키는 경우는 거의 없고 결국 수건 사업에서 또 다른 수건 사업으로 건너뛰어가는 것들이 지금 대부분의 중소도시의 모습들이다. 그런데 뭐 포항 운하도 그랬고 새만금도 그랬지만 실제로는 그 지역을 발전시켰다고 생각되는 사업들은 별로 없어요. 오히려 역전현상이 일어납니다. 사업이 지역을 발전시킬 걸로 믿고 수건 사업을 추진했는데 실제로는 지역이 애써서 그 사업을 살리려고 노력하는 그런 모습도 보게 되거든요. 포항운하도 마찬가지입니다. 포항운하도 보시면 알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어떤 얘기가 나오고 있느냐? 포항운하 활성화를 위해 애써야 된다. 살리기 안간힘. 아니 운하가 지역을 살릴 걸로 우리가 믿고 수건 사업을 추진했는데 지금 와서는 그 지역을 살려야 되니까 또 우리가 애를 써야 된다라는 반대가 되는 얘기들 이런 것들이 지역에서 큰 모순 없이 지금 그냥 받아들여지고 있다는 것들이 사실은 너무나 놀라운 사실들이죠. 어쨌든 그런 말씀드리고요. 분석 없는 모방들 포항만 하더라도 사실은 타 지역의 것들을 너무나 모방해 와 있는데
최근에 포항의 스카이워커라는 것들이 유명해졌는데 사실 독일에 있는 작품을 그대로 이제 사실은 카피해온 것들입니다. 이런 것들. 경의를 카피해서 포항 지역의 이제 랜드마크가 됐고요. 모방이 나쁘다는 게 아니지만 결국은 맥락 없이 아이템만 가져오는 사업들 이런 것들이 지방도시에 만연하다. 맥락은 없이 그냥 아이템으로 가져오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뭐 실패가 나타나는 거죠. 포항 문화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청계천을 모방해 왔다라고 그러지만 아이템으로 모방했기 때문에 저한테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금방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모든 길은 부동산으로 통한다. 알겠지만은 사실은 수건 사업의 뒤에 있는 실제적인 목표는 누군가의 부동산 가치 상승이죠. 그래서 어떤 수건 사업이 이루어질 때 생기는 부동산 가격 변화를 제가 개념적으로 나타내는데요. 서울이나 대도시에서는 뭐 둥지 내몰림 현상이 나타난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창조적 계층이 잘 발전시켜 놓은 상권을 오히려 이제 자본가들이 들어오면서 집가를 올림으로써 창조적인 계층이 오히려 떠나가야 되는 둥지 내몰림을 얘기하고 있는데 지방 중소도시엔 둥지 마기 현상이 생긴다라고 저는 표현하고 싶어요. 뭐냐면 창조적인 계층이 들어오는 것들을 미리 부동산 장벽으로 막아버린다는 얘기죠. 수건 사업이 딱 지역에 진행된다. 다행히 운이 좋아서 그 지역의 수건 사업을 완료했다. 그러면은 그래봤자 지역에서 있는 인구라든가 활력의 규모상 그 수건 사업이 완료가 됐다고 하더라도 그 지역에 생길 부가가치의 양은 그렇게 생각보다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근데 항상 부동산 논리로 가기 때문에 집가나 임대료는 그 기대 수익보다 훨씬 몇 배 이상으로 올라가게 돼요. 그러니까 기대 수익이 올라가는 것보다 많은 임대료가 올라간다. 그렇게 된다라고 그러면 그 지역이 활성화가 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수건 사업 때문에 지역이 오히려 공동화가 되는 현상이 일어난다는 얘기예요. 실제로도 그렇습니다. 포항 같은 경우도 운하 지역 주변도 그렇고요. 지역 수건 사업이 이루어진 지역 주변이 오히려 공동화가 지금 되고 있다. 왜냐하면 임대료는 올라갔는데 그 임대료를 무릅쓰고 들어올 만한 자영업은 없거든요. 그래서 지역에서는 둥지마기 효과들이 나타나고 있다. 이런 것들이 지방 도시를 또 공동화시키는 원인이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내인성 질환으로 제가 말씀드렸고, 간단하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서울을 모방하면서 따라온 그런 성장이 그동안 지방 도시의 성장의 관성이었다. 그래서 거대 지향적인 개발의 관성이 좀 일반적으로 자리 잡은 지방 중소도시들이 많았다. 그리고 수건 사업과 수건 사업을 잇는 그런 위태로운 외줄타기를 하는 경우들이 많았는데 이 수건 사업들이 실제로는 지역을 볼모로 잡는 경우들이 많았고 실제로 그 지역을 활성화시키는 데 성공하는 경우를 거의 보지 못하는 것들이 이게 정상이냐. 그리고 실질적인 필요성보다는 사실 정치화, 신화화된 사업에 집착하고 있는 경우들이 여전히 많다. 100만을 넘어가는 대도시만 하더라도 이런 신화화가 나타나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지역에 보는 눈들이 많고요. 비판의 어떤 다양성들이 있기 때문에. 근데 중소도시 정도로 가면 이런 신화화가 가능하다라는 것들이 제 개인적인 주관적인 느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지역을 한번 그렇게 관찰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도시를 총체적인 대상으로 보는 게 아니라 아이템의 집합, 이런 아이템 저런 아이템 갖고 오면 잘 되지 않을까 이런 아이템으로 집합으로 보는 부분들도 일반적으로 있는데 이런 것들도 지금 지방 중소도시의 큰 문제가 아니냐. 그래서 이런 것들이 모여서 결국 이제 지방 도시 위기를 더욱더 가속화시키는 것이 아니냐. 중앙에서 먹이를 주지 않아서 우리가 소멸한다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그 먹이를 받았을 때도 그것들을 소화시키고 체질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한 게 아니냐. 그것들이 해결되기 전에는 우리나라의 지방 균형 발전은 아직은 요원한 것이 아니냐. 이런 또 진단을 내려보면서 제 부족한 발표리만 마칠까 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뭐, 얼마 전에 이제 책도 쓰시고 하셔가지고, 최근에 이제 경향을 보면은 그 도시 재생 자체에 대한 재평가도 있는 것 같고,